자, 쉬는 시간에 질문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어서 개인한테 답하기보다는 다시 수업 시간 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뤘습니다. 페이지 뒤로 돌아가서 2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자, 하단에 제일 밑에 보증금의 지급 절차 표 보고 계십니까? 저 거기서 5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이 뭐죠? 구상권을 행사한다. 누가?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리고 6번이 뭐다? 재보증을 설정하고 며칠 내로 10월 내로 하고 영업해야 된다. 아까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죠. 그죠? 근데 지금 질문은 왜 이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이제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질문이 좋아서 가서 다시 대답합시다 이랬는데. 자, 지금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영업을 하죠. 아까 보셨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했는데 2천만 원을 물어줬다. 그러면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고 영업해야 된다. 들으셨죠?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2천만 원을 물어줬겠죠. 준 것에 대해서 지금 5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기 위해서 보증보험료를 내고 영업을 하다가 2천만 원 물어줬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개업공인사에게 2천만 원을 청구를 한다면 개업공인사가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물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냥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짜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짜고 어떻게? 야, 나 5천만 원 손해 입었다 할게. 그럼 네가 손해 입혔다 해라. 그럼 뭐가 나온다? 합의서 나오겠죠. 그걸로 가서 막 찾는다면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죠. 역선택이란 말은 정상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짜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만 함부로 합의서를 못 써주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중개사법에는 업무 보정이 설정이 되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주니까 등록증을 받으려면 자기는 반드시 뭐 가입돼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역선택한다니까. 짜고 들어온다니까. 짜고 들어오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좀 미진해요. 그러면 굳이 보증보험에 내가 왜 가입하지? 그냥 손해가 나면 내가 물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싶으지만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라도 가입해야 되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상권이 행사됩니다. 그래서 좀 미진하니까 우리 중개협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정상적인 사고로 2천만 원 물어주면 다시 2천만 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이 들어온다는 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협회가 뭐라고 적어놓는가 하면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고 정상적인 중개사고 같으면 구상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줍니다. 원래는 뭐 해야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개업공인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밑에 한마디 적어준다니까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고 정상적인 중개사고는 구상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현실에서 보완해주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시험용으로 기억할 것은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말은 알아놔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그 표를 설명한 거예요. 구상권을 왜 행사한다고요? 첫 번째, 역선택을 방지하려고, 짜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두 번째는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실 것. 아주 예민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250페이지 지금 정규 단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편으로 접어듭니다. 작년까지는 중개수수료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중개보수 이렇게 부르고 중개보수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으로 갑과 을 사이에 개업공인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받는 것을 중개보수라고 부르겠죠. 이 보수에 관련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데 첫 번째 법률적인 것은 이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수 청구권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보수 청구권은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소멸됩니까? 이게 보수 청구권의 법률적인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 251페이지 상단 발생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내려가면 2번 청구권의 행사의 동그라미입니다. 한 장 넘기니까 3번 청구권의 소멸도 동그라미. 자, 그 단원에서는 소멸이 제일 중요한데 자, 발생해 보시면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중개계약 시 발생합니다. 자, 중개계약이 뭐라 그랬죠? 의뢰인과 개업공인사 간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이다. 그죠? 이 중개계약이 있어야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만 있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거래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행사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권을. 자,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소멸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이런 발생과 행사된 권리가 소멸될까요? 하니까 소멸. 첫째 줄에 개업공인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 수수료를 받는데 다만 별표입니다. 개업공인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 개업공인사의 고의 과실에 동그라미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소멸한다고요? 좀 동그라미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자, 개업공인사의 고의 과실로서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됐다는 말은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깨지면 소멸하는데 이 말을 잘 들어보니까 소멸의 조건에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다. 그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또 현장에서 갈등도 분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세댁사건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세댁사건 한번 들어봤습니까? 네. 세댁이 무엇입니까 하면 헌댁의 반대말이 세댁입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봐요. 매수자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그럽니다. 자,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법률적이잖아요. 말을 바꿔서 세댁이 뭐라고요? 다음 달에 나는 결혼할 거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은 좀 심했나? 종로 쪽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줬습니다. 금액이 1억짜리인데 계약금 1,000만 원 내면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 그죠? 자, 그러면 세댁이 중개계약이 있었고 거래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를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세댁이 계약을 해놓고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간다 그랬죠. 왜 가는가 하면 자랑하러 간 거예요. 다음 달에 결혼하면 살려고 아파트 계약하고 왔습니다. 하고 자랑하러 가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돈 3만 원 들고 촛불 켜놓고 비는 데 가서 물어보러 갑니다.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방향으로 이사를 하면 당신 아들은 해롭소 이럽니다. 누가 해롭다고요? 아들이 해롭소 이럽니다. 세댁이 해롭소 이랬으면 시어머니 좀 덜 걱정합니다. 아들이 해롭소 이렇게 말하면 이 세댁이 이사갈 수 있다 없다? 세댁은 못 갑니다. 헌댁은 갑니다. 돈 줘놨기 때문에 지금 그죠? 그래서 가는 관광 보면 헌댁인지 중고댁인지 세댁인지 하여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댁은 시어머니도 사람이 그쪽으로 못 간다. 그런데 나는 가요. 이러면 헌댁이지 뭐 완전히 그죠? 그러면 중도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겠죠? 잔금 안 내겠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거예요. 누구 사정으로? 세댁 사정으로. 자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을 날리고 계약이 무효되었더라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이 세댁 같으면 지금 돈 1,000만 원 날렸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지급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생각이 막 나오잖아 지금. 그죠? 다시 여러분이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럼 이 세댁한테 수수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한다. 법이라는 건 한 글자에 따라서 사람 입장에서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안 주고 싶다. 나는 받아야 한다. 지금 서로 이래 나가잖아. 그죠? 그런데 결론은 뭐다? 받아야 한다.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댁 사건 아시죠? 하면 당사자,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세댁 입장에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 갑도 당사자죠. 그럼 갑이 1억에 팔겠다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아파트를 2억에 팔아줄게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도 계약한 대로 1억에 판다, 2억에 팔아야 되겠다. 상식이죠. 2억에 팔아야 되겠죠. 어떻게?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고 무효 해지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사정으로 무효 해지 취소했더라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계약이 깨지는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소멸하겠다. 되겠습니까? 앞으로 문제풀이 등을 할 때 세댁사건 기억납니까? 하면 세댁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을 익혀놓으셔야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는 소멸이 진행됐습니다. 자, 얼마를 주길래 발생행사 소멸 이렇게 맞나요? 하니까 하단에 수수료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 수수료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책이. 자, 내려가면 1번 주택에 대한 보수 찾았습니까? 주택의 동그라미. 오른쪽 가십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2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찾았습니까? 주택 외 동그라미. 자,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를 받길래 말이 맞나요? 주택은 이렇게 받고 주택 외에는 이렇게 받는다. 법에 이렇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도입이 됩니다. 거기 어디에 적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오른쪽 253페이지 보고 계시죠? 하단에 2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고 바로 위에다가 2번 주택 외라는 위에다가 뭐라고 적는가 하면 3번 이렇게 적어놓고 오피스텔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1월 달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오피스텔. 자, 253페이지 하단에 2번 주택 외라는 제목 있죠? 그 바로 위에다가 3 이렇게 적어 놓고 번호가 세 번째니까 3 오피스텔 이렇게 하나 적어 놓습니다. 적었습니까? 됐고 주목합니다. 자, 지금 우리 법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범위를 어떻게 정했다? 1번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지금 이야기하겠죠.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주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이게 주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자, 오른쪽 2번 주택 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한다. 이게 법 조문입니다. 됐죠? 자, 두 가지 딱 잡아놓고 그런데 오피스텔이 이번 1월 달에 도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책이 발간되고 난 뒤에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제 적어 넣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둘 다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얻는 사람도 있고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애매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주택 외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자료로 다 나갔습니다. 자료로 다 나갔고 밖에 게시도 돼 있습니다. 게시돼 있으니까 자료는 나가거나 게시돼 있어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얼마를 팔았을 때 0.4%, 0.5%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게시를 보고 책에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왜 안 불러드린다? 공부하라고. 게시도 돼 있으면 보라고. 그죠? 지금 제가 또 오면서 또 봤어요. 게시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사항하고 붙여놨고 여러분한테 개별적으로 1, 2월 달에 다 나눠도 줬어요, 사실은. 근데 관심이 잘 없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늘 찾아서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얼마를 받는다를 적어 넣어라 이 말이에요. 적기 귀찮은 사람은 밖에 게시되어 있는 거 사진이라도 찍어 놓고 쳐다보시라고. 아시겠죠? 쉬는 시간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장 넘어가면 254페이지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많이 했습니다. 5번에 동그라미 1번. 매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매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건 3억이면 3억 곱하기 요율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율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 칠 때 표를 주니까. 내려가면 2번 교환 줄 때 꺼놓고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큰 동그라미. 3번 전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번 임대차가 중요합니다. 별표 찍어놓고 월세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거래 금액으로 하는데 니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차임이 월세죠. 자,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는데 다만 별표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를 곱한다? 70을 곱합니다.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좀 작은 물건이겠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20만 원으로 하고 2년간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이거 수수료 계산하시오 하고 들어오면 자, 보증금과 월세만 계산하지 기간은 함정 문제다. 여기에 관리비, 권리금 들어오면 전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두 가지를 계산하는데 지금 조문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얼마? 20만 원 곱하기 무조건 100으로 해라.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자, 하니까 20만 원 곱하기 100 얼마? 2천. 합이 4천이죠. 자, 그런데 이게 5천이 안 되면 한 번 더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5천이 안 되면 20만 원 곱하기 얼마로 한다? 70으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얼마? 3,400만 원 곱하기 요율로 계산합니다. 그때 요율은 시험에서 주어지니까 알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죠? 3,400이 기준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 곱하기 100을 했을 때 5천이 안 되면 좀 깎아주는 경향이 있죠. 곱하기 70으로 해라까지 정리하셨고,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5번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부동산 자체의 금액이 아니므로 수수료 계산한다 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권리금은 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지만 옆에 판례가 밑에 있습니다. 판례를 보지 말고 포함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적기를 수고비로 대가를 받을 수는 있다. 자, 권리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고비로 대가를 받을 수는 있다. 그렇게 하나 적어놓고 그게 판례고 그 판례가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뭐 굳이 안 읽어도 관계는 없고. 자, 오른쪽 255페이지 상단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자, 분양권에 동그라미 놓고 줄 거야 됩니다. 기납입 금액에다가 기납입액이 얼마죠? 계약금, 중도금을 기납입액이라 합니다. 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옆에다가 총거래대금 X 표시 놓으셔야 돼요. 총대금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림 그릴까요? 자,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 봤습니까? 자, 이 아파트를 내가 3억에 분양받았다. 여러분 3억에 분양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파트는 지금 있다 없다? 없죠. 분양만 받았지. 아파트는 언제 생기지요? 한 2, 3년 지나야 아파트가 생기죠. 그런데 지금 3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을 받은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분양권은 거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로서 건물로 본다. 이 사고 팔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양권을 거래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계약금 1,000만 원 지급이 되었고 중도금이 5천만 원 지급되었는데 P가 3천만 원 붙었다. P 말하는 말 아시죠? 프리미엄이 3천만 원 붙었다. 그럼 이 물건을 거래했을 때는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니까 총 대금 3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납입액이 얼마다? 5천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얼마로 계산해라? 9천만 원 곱하기 요율로 계산해라. 지금 이 말이다. 그죠? 분양권도 중요하니까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하단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찾았나요? 동일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면 또 동일 동그라미 합니다. 결국은 뭐다? 동일이 세 번이 들어오면 뭐만 계산합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인데 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동일이 반드시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갑이고 을에게 팔았습니다. 2억에 매매를 합니다. 매매하고 갑이 나 1억에 전세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전세 끼고 팔았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 스토리가 이렇게 나가죠.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회에 매매도 일어나고 전세도 일어났다. 자, 그러면 개업공유사는 계약서를 몇 장 적었을까요? 2장 적었지. 매매계약서 하나 적고 임대차 계약서도 하나 적었겠죠. 자, 그러면 2건이 일어났지만 뭐만 받아라? 매매에 관한 것만 계산해야 된다. 법에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찾아낼 때는 동일이 3번이면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을 한번 싹 빼고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빼면 둘 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전달할 때 동일이 3번이면 매매만 계산한다. 8번 봅니다.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줄 거야 됩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상에 동그라미 놓고 초가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이 시험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인 경우에는 무엇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금 이런 소리입니다. 자, 여기 밖에 나가면 이런 글무들 많죠. 1층에 상가입니다. 2층에는 주인이 사는 주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상복합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을 거래했다면 이거를 주택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주택 외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정해놨어요. 어떻게?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시험 낼 때 이런 문제는 안 되겠죠? 1층 상가, 2층 상가, 3층은 주택. 그럼 이거는 물어나 마나 뭐다? 상가지. 그죠? 다시 1층의 상가, 2층, 3층 주택. 그럼 물어나 마나 이건 뭐다? 상가, 주택이겠지. 그죠? 이런 거는 문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시험에 들어온다고. 같으면 뭘까요? 그렇지. 주택인 걸 알아야 돼요. 2분의 1 이상이면 하니까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죠?
같으면 주택이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에 대한 기준이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들어왔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어 놓고. 이게 원래 친설됐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각을 살리게 하려고 먼저 한번 되물어 봅시다. 본인은 개업공사가 중개를 해서 이루어지면 수수료 언제 지급하시겠습니까? 예? 아, 잔금 치르고 지급한다. 수수료 언제 지급하겠어요? 예? 똑같다고요. 잔금 치를 때. 본인은 수수료 언제 지급하겠어요? 잔금 치를 때. 언제? 잔금 치를 때. 대체적으로 좀 착한 학생들입니다.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수수료 언제 지급합니까? 하니까 지금은 잔금 지급할 때 수수료 지급한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잔금 치르고 이사 다 하고 청소 다 해놓고 목욕하고 나서 수수료 지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잔금 지급할 때 지금 참 잘 없다니까 지금. 그죠? 청소까지 다 하고 또 자기 볼일 다 보고 와서 수수료 지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계약이 체결되면 지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금 줄 때 지급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 밖에 나가면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법을 정했어요. 어떻게 지급한다? 보세요. 6분의 1.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사와 의뢰인 간의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제일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뭐 계약금 줄 때 줄게, 중도금 줄 때 줄게 이런 말이죠.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언제죠?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줄 닦아놓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언제죠? 잔금 지급 시 그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돼 들어왔기 때문에 감각을 살려보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253페이지. 자, 253페이지 상단에 기준 조례라는 말 찾으셨나요? 자, 갑시다. 제일 위에. 주택의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받아야 된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바로 밑에 계속 읽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죽었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어디다?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까지 두 가지를 딱 잡고 계셔야 되고 별표입니다. 이거. 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만 읽어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례로 한번 물어봅시다. 사례로 이렇게 합니다. 자,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구가 있습니다. 그 역삼동도 있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중개법인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곳과 물건이 있는 곳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수료를 어디 기준으로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1. 서울시, 2. 강남구 조례, 3. 대전시 조례, 4. 유성구 조례.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답이 1번입니다. 지금 줄 꺼놓고 딴 생각한다니까요. 줄은 이래 꺾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니까요. 다시 교재 253페이지 제일 위에 읽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개업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금 동그라미까지 해놓고도 딴 생각하고 찍는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니까 사무소 어디 있다 그랬죠? 서울 강남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 답이 1번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거 못 찾아내는 사람은 줄은 줄대로 꽂고 답은 다른 데로 찍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자기나 자기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여튼 금방 줄 꺼놓고 따라도 이렇게 걸리더라잖아 봐요. 그죠? 특히 조심해야 될 거 강남구 조례가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와 물건이 다르면 물건이 있는 곳은 날씨 써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였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대전 유성구에 서울중개주식회사는 법인의 분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분사무소를 말하면 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뭐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여러분 법인은 업무 지역이 전국이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 거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또 다 달라졌어. 1, 2, 3, 4, 5번, 6번. 자, 이번에 틀리지 말고 대답해봐요. 분사무소에서 부산광역시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답니다. 어느 조례? 답이 몇 번? 아, 됐다. 찾아냈다.
답이 3번. 그죠? 지금 줄 끊는 거 다시 한번 봐봐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디를 한다고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몇 번? 3번. 이건 잘 찾아내셨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하고 답은 답대로 다른 데 찍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우죠. 우리가 이랬잖아요.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서류도 주된 사무소 갖다 내고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이고 모든 것을 본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본점에서 처리하는데 수수료만은 어디를 따라간다? 분사무소를 따라가요. 이게 하나 예외예요. 요 개념을 지금 예를 들면서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조례도 정리하셨고, 자 이제 넘어가면 255페이지 실비 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실비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한 개 더 배우셨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밑에 보지 말고, 표를 보자. 256페이지 봅니다. 자, 실비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256페이지 보니까 실비의 종류가 모두 몇 개? 밑에 표를 보니까 실비 종류 몇 개? 2개다. 이 정도는 알아내야 되죠. 번호 달아요. 9번에 보면 1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소요되는 실비 찾았나요? 1번 달아놓고, 내려가면 2번 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요되는 실비 2번 달아놓고, 그래서 실비는 몇 종류자? 2종류다. 이것만 딱 잡으시면 된다고. 그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적으셨죠? 그 1번 밑에다가는 이전 적어내요. 이전하는 자. 이전하는 자. 그리고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찾으셨죠? 그 밑에다가는 취득하는 자. 시험에는 그게 나옵니다. 이전하는 자, 취득하는 자. 지금까지 나왔고 또, 그죠?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이전과 취득을 반대로 돌린다고, 그죠? 그거 잡으셔야 되는데, 자, 한번 봐요. 공부했다는 거,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우리 아까 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믿을 수 있는 자 이름으로 맡긴다. 들으셨습니까? 그때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조치를 한다는 건 조치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뭐가 들어간다?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자,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이 경비를 안전하게 한다는 뜻은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개업공인사 A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까? 매수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누가 부담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지금 적으셨잖아. 되겠죠? 그 경비는 취득하는 자. 다른 말로 누구? 매수인, 임차인이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실비 1번에 달았었죠. 권리관계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요.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어려웁니다. 아니면 뭐 내 땅을 팔아주세요. 어려우면 개업공인사가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한번 떼봐야 되겠죠. 또 이게 토지라면 토지대장도 한번 떼봐야 될 거고 그 현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경비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경비를 뭐라 그런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경비라 그런다고요. 그런 경비는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지금 적으셨죠? 권리를 이전하는 자, 매도인한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거 2개를 반대로 돌려서 낸다. 됐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 크게 볼 필요 없다. 그죠? 시험 나오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보면서 대답합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한다. X.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관련되는 것은 이전하는 자에게 청구한다. X. 그럼 답 잡은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 2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떼는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법에 이래 돼 있지만 여러분이 갑이라도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또 뭐 이렇게 현장 답사에 있는 경비 34,000원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아프십니까? 이래 묻겠죠, 그죠? 자꾸 그런 썰돌이 소리 하고 있으면 다른 개업공인사한테 갖다 줍니다. 이런 소리 하겠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현실적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법으로는 권리관계 확인할 수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죠? 돼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 현장에 해서 하다가 물론 개업공인사는 중개 수수료만 잘 받아도 큰 이유가 없는데 미운 갑이 있거든. 뭐도 청구해라, 실비도 청구하라고 법에 돼 있으니까, 그죠? 청구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한다? 소송한다. 소송하면 이긴다, 진다. 100% 이깁니다. 법에 딱 정리되어 있잖아, 그죠? 미운 갑을 보거든, 뭐 해라, 소송하라고, 그죠? 근데 현실적이지는 못하죠.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자, 그럼 이것도 또 걱정 안 됩니까? 그러면 권리관계를, 이건 보증보험은 아까 했잖아요. 내가 5천만 원짜리 계약이면 5천만 원의 보증보험 가입하고 1억짜리 계약이면 1억의 보증보험 가입하니까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료가 나오겠죠. 25만 원, 30만 원, 그죠? 그리고 그거를 취득하는 자한테 받으면 되는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건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한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그지? 권리관계를 확인한다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표를 보라고요.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첫째 줄에 재증명 신청 공부 열람 대행료 받을 수 있죠. 건당 1,000원. 재증명서 발급 및 해당되는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항목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낸다고요. 누가? 검치산기 있는 출제자가. 그치? 이런 것들은 본고사에서는 나와야 될 문제는 아니고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쯤 만나요. 실비를 알고 있느냐를 물으려고. 자, 저 부동산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 용인에 있는데 땅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어디가 돌아서니까 개업고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교통비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들었고 가서 잡는 모양이네. 또 숙박비도 5만 원 들었고 그 다음 뭐 토지 대장을 하나 떼보고 또 토지 등기부도 하나 뗐다고 칩시다. 그때 자, 요새 토지 대장 하나 떼는데 얼마죠? 토지 대장 떼본 사람 없습니까? 최근에? 공부한 사람이 토지 대장도 안 떼봅니까? 뭐 뗄 일이 있어야지. 뭐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죠? 한 500원 할 겁니다.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새 토지 등기부 하나 떼는데 얼마? 이것도 헷갈려요. 요새 왜 헷갈리냐면 자판기로 뽑으면 1,000원. 가서 등기소에 가서 직접 발급받으면 1,700원.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그때는 또 700원이에요. 열람하는 데는 500원, 등본으로 빼면 700원. 뭐 가격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어쨌든 등기부 하나 떼는데 막 1,000원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1,000원 드는데 교통비를, 실비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또 뭐 자스니까 식대도 5만 원 나왔다 칩시다. 자, 이래 놓고는 청구할 수 있는 실비를 계산해 보시오. 이런 문제를 검치산기 있는 출제자가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는데 지금 그 표를 보니까 교통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5만 원. 숙박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5만 원. 자, 각종 공부를 떼는 대행료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수수료가 500원, 1,000원에다가 건당 신분원값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무사 수수료하고 똑같아요. 건당 대행료 1,000원. 그 다음 식대 계산하면 되고 안 되고? 그 식대라는 항목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 이게 이제 문제 포인트예요. 식대 계산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만, 10만, 1,500원, 2,500원, 요거 1,000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10만 3,500원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비는 건당 해당되는 수수료 당연히 지급해주고 건당 대행료가 1,000원씩으로 되어 있고 요 법무사 수수료도 똑같아요. 이게. 그죠? 자, 여기서 포인트. 왜 식대는 계산하지 않을까요? 거기 식대는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 이제 이걸 문제로 냈다, 이 말이에요. 식대는 왜 계산 안 할까요? 식대는 왜 계산 안 할까요? 하니까 제가 보통, 그죠? 우리 이렇게 물으면 우리 수험생들이 밥은 어차피 지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대답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좀 야박하죠, 그죠? 어차피 계산하는 김에 식대도 계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좀 야박한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왜 식대는 계산하지 않을까요? 하니까 비싼 거 먹을까 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총기 있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식대도 계산한다면 식대 1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막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잖아. 그죠? 그럼 그럴까 봐 비싼 거 먹을까 봐 식대는 계산 안 하게 해놨대요. 근데 식대를 100만 원어치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먹으니까 지금 모르지. 영덕 대게 한 10마리만 먹어봐요. 낮에 가가지고 하여튼. 그지? 얼마나 100만 원 나와요. 그지? 비싼 거 먹을까봐 이거는 계산 안 하게 안 난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참 재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죠? 뭐, 어차피 숙박비, 교통비 부담해주면서 왜 식대를 안 했을까? 제 혼자 생각으로는 이 법이 198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중개사법이 83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런 내용은 뭐 개정될 내용은 크게 아니잖아.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83년도에만 하더라도 그죠?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저희들은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1990년대부터요. 올림픽이 88년도 있었는데 한 2000년도까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한 15년 좀 심했다. 한 1995년까지는 그때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출장을 가면 여관에서 자잖아. 그죠? 여관에 가면 여관에서 아침 식사를 차려줍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개인 밥상이 딱 있었다니까요. 언제 시절에? 한 90년도 시절에. 그때,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던 시절에는 당연히 개인 밥상을 딱 차려놓고 여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그 여관이라는 규정이 부엌이 굉장히 커요. 지금 요즘 여관에서 밥 차려주는 여관이 있다 없다? 없지. 요즘은 여관의 기준이 물침대 있나 없나 이런 게 기준이지, 그죠? 그때는 출장 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그 여관이 좋다. 왜 좋다? 밥이 잘 나온다. 그죠? 그게 그 여관을 선정하는 기준이었어요.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전라도 쪽에 가면 왜 한정식집 유명한 오래된 집 있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거 자세히 보면 그 전에 전부 다 여관이었어요. 숙박업소였다니까 그게, 그죠? 그 서편제 이런 영화 보면 거기 뭐 음식 맛집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오래된 집은 그 전에 전부 여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관에서 식사를 잘 제공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 집의 밥은 맛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절, 이 법을 만들던 시절만 하더라도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니까 그때 별도로 식대를 계산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겠다.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어느 여관이 밥 차려주는데 그래가 가는 사람은 없잖아 지금. 그죠? 이 시절에는 개인 밥상을 차려줬다니까요. 그게 한 90년 초까지도 제가 기억나요. 가면 아침 밥상 차려주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서 사는 게 좋다? 왜 좋다? 밥이 잘 나온다. 이게 기준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식대는 계산할 필요 없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신 분 알지만 지금 출장 가면 교통비 지급해주죠. 회사에서. 뭐 숙박비도 나오죠. 근데 식대도 계산 나옵니까? 나온다는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 식대도 해주는 데도 있고 포함하는 데도 있고. 그죠? 재미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머리 쉬어가는 페이지로 하나 했습니다. 이것도 막 열심히 적는 사람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정작 해야 될 건 모르고, 그죠? 아까도 그렇죠. 아까 그 가등기 설명할 때 제가 가벌병정무 하다가 무는 한자가 안 돼가지고 한글로 씁니다. 이러니까 예전에 수업하는 분은 그죠? 제가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선생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자 이렇게 씁니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긴 하던데 하염이 쳐다봤어요. 원래 되겠나. 참 안 되는 것만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했다. 제가 쓸 줄 압니다. 재미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하고 써볼까요 지금? 나가는데 불러가 가르쳐 줄까봐 지금 제가 이야기했어요. 수업 재밌게 하려고 가벌병정 무 했지. 진짜 못 쓸까봐 그지? 명색이 선생인데 가벌병정 무 기 경신 임계 다 적을 줄 알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묘도 다 적을 줄 알아요 제가 지금. 그죠.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그죠. 좀 푼수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 가르쳐 줘서 고맙기는 한데, 수업 시간 중에 뭐 생각했겠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선생님 나갈 때 이거 가르쳐 줘야지.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실비, 식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그 비슷한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기억할 거는 뭐다? 실비는 두 종류가 있다. 1번 뭐? 권리관계의 확인. 권리관계 확인 누구한테 청구한다? 이전하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한다. 그걸 잡아놔야 돼요. 그걸 반대로 돌려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실비까지도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조금 빠르긴 한데 다음 주 266페이지가 협회편입니다. 협회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6부터 가지죠. 자, 오늘 여러분 숙제 한 개 냈습니다. 오피스텔은 최근에 개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수수료가 얼마냐를 여러분한테 자료도 내드렸지만 자료가 지금 없다고 치고 밖에 게시 있는 거 적어가지고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책에다가.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